뱅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5강 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돈과 문명이 탄생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휴머니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최초의 돈의 표준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세켈이라는 돈이 최초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울은 그 법전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는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좀 많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그 물물 교환이 시작되면서 전에 그 제3강에서 돈의 탄생에서 말했듯이 소, 그리고 보리와 같은 곡물, 그리고 이제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처음에 돈으로 쓰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당시부터 서서히 이제 은이 이제 돈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은은 이제 금속이고, 당시로서는 아직 주화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은 덩어리 상태, 그 무게가 이제 표준이 됐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물건들이 처음에 물 교환으로 쓰이다가 점점 어떠한 물건이 이제 돈으로 변모해 갑니다. 그거는 원래 소나 보리 이와 같은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인 가치, 그 실질적인 사용 가치를 우리가 사용 가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리고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는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효익,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가치는 그 물건이 다른 것과 교환될 때의 가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격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용 가치가 곧 교환 가치하고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다 그러면 소의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 소가 그에 해당하는 교환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재화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실 마르크스는 교환 가치는 그 재화에 들어간 노동 시간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통찰력 있는 관찰이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기와 같은 것은 사실 사용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뭐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굉장히 높지만 공기는 교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건 자연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어떠한 노동력도 거기에 투입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화는 사용 가치는 별로 없지만 교환 가치가 높아지는 재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를 예를 들었을 때, 소는 원래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소를 쓰죠. 그 쟁기질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소는 우리가 고기로도 먹고 그 가죽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이용합니다. 그래서 소는 사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동물입니다. 근데 단순히 소가 사용 가치를 넘어서 어떤 신부의 그 혼인 신부를 얻어올 때 그 줘야 하는 혼인 지참금으로 만약에 이 소가 쓰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소 몇 마리를 벌금으로 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소가 다른 용도로 쓰이기 시작하면 혼인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가 있어야 자기가 결혼을 할 수 있고 신부한테 지참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는 원래의 사용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로 교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교환 가치가 사용 가치보다 높은 물건들이 생겨나면 그 물건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지를 않고 교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용 가치보다 교환 가치가 높으니까. 그러면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서서히 교환을 위한 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찌 보면 돈이죠. 돈의 속성을 띄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라든가 곡물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사용 가치가 뚜렷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태생적으로 많이 차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과 같은 그 귀금속을 생각해 보면, 은은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죠. 하지만 이게 돈으로 쓰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은을 신뢰하는 거죠. 은을 돈으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고, 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뢰가 보태주면 은은 점점 교환 가치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이 점점 돈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돈은 한마디로 그 교환 가치가 사용 가치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그러니까 아주 극대화된 재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이 이제 화폐가 돼가는데, 은이 최초에는 자연 상태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이제 은광석이라고 하겠죠. 오래, 영어로는 오래라고 합니다. 그 원광석을 오래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재련을 해가지고 불순물을 좀씩 제거하면 조은이라고 해서 재련된 은인데, 이 은이 이제 서서히 은광석 자체가 돈으로 쓰기는 어렵죠. 재련된 상태에 이게 이제 돈으로 쓰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이제 무게의 단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과 이런 금속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서 오랜 옛날부터 켈이라는 그 무게의 단위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켈이 있었고, 지금 이제 고대 수메르에서부터 이제 이 세켈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무게로 잰 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이 이제 주화가 되기 직전에 어떤 단계로 변모하냐면 불리온이라는
단계로 배웁니다. 불리온은 은괴, 그러니까 은을 이제 순도가 굉장히 높은 덩어리, 이걸 바로 불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돈은 실물에서 그리고 금속으로 바뀌면서 금속에 어떤 불순물이 많은 조은이라든가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불리온의 상태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주화로 가는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러니까 불리오니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불리오니즘은 그 한 나라의 국부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의 어떤 불리온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옛날의 그 중상주의 시대의 어떤 그 경제적인 논리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가 금괴를 자기 나라의 국부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일종의 불리오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은이 상태가 점점 이제 돈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이제 은의 무게 단위였던 이 세켈이 이제 어떻게 돈이 되는가 하면은, 물론 이제 세켈이라는 것은 무게 보통 11.4g 정도를 1세켈이라고 합니다. 세켈이라는 이 단위는 기준적인 단위고요. 그보다 더 작은 단위는 베카와 게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켈보다 60배 큰 단위로서 마나, 그리고 마나보다 60배 큰 단위로서 탈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탈렌트의 은, 그러면 약 30kg가 넘는 굉장히 좀 큰 은덩어리를 말한다고 말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는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 60진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왜 60진법이 사용되었느냐 했을 때 아마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태양의 물론 주기가 이렇게 1년 365도를 돈다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가장 그 사람의 손은 이제 10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진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지손가락을 빼면 이 마디가 12마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 최소 공배수인 60을 이용해서 숫자 계산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켈이라는 말은 고대 아카드와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에 무게를 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켈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인 어떤 용어였고, 이게 점진적으로 은의 이제 무게를 지칭하는 용어로 점점 변모해 가면서, 그 변모해 가는 과정은 사람들이 이 은의 어떤 은의 세켈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돈으로 인정하는 관습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여러 그 약속된 신뢰의 수단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제 돈이 되어갑니다. 이제 세켈은 현재도 지금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세켈이라는 돈의 단위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생긴 단위를 현재까지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은의 무게를 재던 단위였는데, 이게 점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관습적으로 돈으로 쓰이다 보니 이게 점점 돈의 어떤 단위가 되어갔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켈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법전,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르남무 법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르남무 법전은 이게 최초의 법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현존하는 최초의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남무 이전에도 법전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태블릿에 점토판에 새겨져서 남아있는 법전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고, 가장 그래도 완벽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수메르라는 그 문명,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수메르는 최초의 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우바이드 시대라고 하는 약 기원전 5300년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실 전설 속에 나오는 시대지, 실제 우바이드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수메르 문명 하면은 바로 이 우루크 시대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우루크 시대는 잘 알다시피 그 수메르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하나의 도시 국가였죠. 그 기원전 약 4000년부터 시작됐던 이 우루크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초기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 초기 왕조 시대에는 다양한 이 도시 국가들이 쟁탈전을 벌입니다. 중원을 탈환하기 위한 쟁탈전. 각 도시들이 굉장히 많은 전쟁을 벌입니다. 라가시의 전쟁,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도시들이 패권을 장악하고 가장 비옥한 토지를 장악하기 위한 싸움을 벌입니다. 사실 그때 이 움마라는 도시국가와 라가시라는 도시국가가 그 중간에 있는 비옥한 토지를 놓고 싸웠는데, 그 비옥한 토지, 그 지역의 이름이 에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낙원 에덴, 이 에덴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마 에덴이란 단어는 여기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수메르의 문명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데, 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힘들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강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수메르 약 기원전 2334년에 아카드라는 어떤 그 또 다른 그 문명에게 결국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카드가 수메르 합병을 해서 아카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수메르는 지금 약간 남쪽에 있고 아카드는 수메르의 북쪽에 있는 도시 국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드족이 내려와서 수메르족을 통합하고 결국 아카드 제국을 만듭니다. 그때 아카드 제국을 만든 그 아카드의 왕이 사르곤이라는 왕입니다. 그 사르곤의 왕의 또 테두엔나라고 인류 최초로 기록을 남긴 자기의 어떤 작품으로서 기록을 남긴 여성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은 나중에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강좌를 다시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카드 제국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아카드 제국은 약 200년 정도를 지탱하다가 결국 이제 다시 수메르에서 독립 기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수메르가 아카드를 물리치고 다시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합합니다. 그게 바로 우루 제3왕조입니다. 이 우루 제3왕조의 왕이 바로 이제 우르남무 법전을 편찬한 우르남무 왕입니다. 그래서 우르남무 왕이 이제 아카드를 물리치고 다시 수메르가 통합을 해서 제국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죠. 아직 그 200년 동안 아카드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 수메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법전을 제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르남무 법전은 약 기원전 2100년에서 2050년 그 사이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 우르남무가 지배했던 이 우르라는 도시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아버지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부족을 이끌고 지금 현재의 그 이스라엘인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으로 이제 민족을 이끌고 이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은 이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히브리족의 어떤 부족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부족 국가였고 이제 도시에서 어떤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우르에서 히브리족이 살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히브리족을 이끌고 아브라함 족장이 가나안 쪽으로 이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 강좌 정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르남무 법전은 그래서 지금 발견된 법전인데 약 57개의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전체 조항이 다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점토판이 이제 깨지고 분실되고 해서 전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약 30여 개가 이제 됐는데 약간 재구성된 것은 약 4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그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보다 우르남무의 법전이 약 300여 년 앞서 있는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법전으로서 함무라비 법전보다 앞서 있는 이 우르남무 법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우르남무 법전 속에는 이제 법전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지르면 어떤 벌을 가한다. 주로 이런 죄와 벌에 대한 조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우르남무 법전의 중요한 이 법의 정신은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들은 대부분 죄와 벌입니다. 그래서 살인 또는 강도를 저지르면 사형.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에게 1만화의 은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가 원래 과부였는데 내가 결혼했다 이혼하면 2분의 1만화를 준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노예를 누가 잡아서 나한테 데려다 주면 그 데리고 온 사람에게 세케를 줍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가치가 물론 뭐 반환한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뭐 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노예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켈로 그 보상금을 줄 수 있을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눈을 이제 다치게 하면 2분의 1만화. 1만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세켈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만화는 30세켈입니다. 다리를 다치면 10세켈, 이를 부러뜨리면 2세켈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이 당시에도 중요하게 봤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세켈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런 벌금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조항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그 재미있는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 노예가 자기의 여주인에 대해서 무례한 말을 하면 그 여자 노예의 입에 소금 1쿼트에 소금을 넣고 문지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 법조항이라고 해봐야 57개가 있는데 그 중요한 여러 일들이 많을 텐데 무례한 말을 한 그 노예에게 50그 조항 중에서 그 소금으로 입을 문지른다 그 법조항에 이게 들어갔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자 노예가 주인에게 무례한 언사를 했다는 것은 이 한마디로 이 말의 권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이제 그 말을 한 그 부분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켈로만 어떤 벌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타인의 땅에 홍수를 내거나 또는 내가 타인의 땅을 경작하겠다고 그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을 경작하지 않아서 그 땅이 쓸모가 없게 된 경우, 이 경우에는 보리 3쿠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쿠르는 약 30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약간 그 원인이 약간 보리나 이 곡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리의 양으로 벌금을 매기고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켈, 은으로 벌금을 매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은과 보리가 아직까지는 어떤 화폐로서 같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1세켈은 사실 11.4g이면 지금 현재 돈으로 약 1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이죠. 은값으로 따지면. 근데 이때 당시는 굉장히 그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보리 3쿠르면 현재 돈으로는 약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30만 원, 1세켈이 30만 원이면 도망간 노예를 반환했을 때 은 2세켈이 오늘날의 돈으로 약 60만 원?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세켈과 그 30만 원과 지금의 30만 원은 아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당시에 그 돈 지금 현재 얼마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증을 저도 갖고 이렇게 알아보는데 사실 그 단순하게 그렇게 현재 은값 또는 뭐 보리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사는 체제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사실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재미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켈이라는 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그 맺은말에는 그 우르 남무의 법전, 그 서론에 이 법의 정신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우르 남무 왕이 이 법전을 편찬하고 거기에 이제 서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고아를 부자에게 넘기지 않았다. 나는 과부를 힘있는 자에게 넘기지 않았다. 나는 1세켈을 가진 자를 마나를 가진 자에게 보내지 않았다. 나는 양 한 마리를 가진 자를 소 한 마리를 가진 자에게 넘기지 않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르 남무 왕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법은 약자를 보호하려고 있는 겁니다. 강자를 지키고 법꾸라지들이 이 법의 사이사이를 빠져나가면서 못된 짓을 하는 그러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서,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가 모두의 약속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과 마찬가지로 돈도 결국은 모든 사람이 잘 살도록, 모든 사람이 굶지 않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과 돈,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의 목적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냐? 사람입니다. 누구나 배불리 먹고 누구나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르 남무 법전의 서문에도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5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세켈에는 더 많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2번 정도는 계속해서 세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다음 강좌는 이제 세켈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 귀신의 아이콘 유다, 그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받은 돈이 아마 세켈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얼마의 돈을 받았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낭만 앵커였습니다.